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철 좀 듭시다의 유영입니다. 오늘 철들기 위해 준비한 철학자는 사르트르, 프랑크푸르트 학파, 그다음에 하버마스입니다. 먼저 이번 모임의 책 미치게 친절한 철학을 소개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3권의 철학책을 읽었는데요. 이제야 철학의 맥락을 잡아주는 책을 만났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이 책을 2번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큰 맥락을 살피면서 한번 읽고 다시 정리된 맥락을 곁에 두고 자세히 읽어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저희도 2번은 읽어야겠죠. 이번 시간의 목표는 10분 안에 사르트르의 실존 본질에 앞선다. 그다음에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철학, 하버마스의 부르주아 공론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사르트르입니다. 사르트르는 이 세상의 존재들을 즉자와 대자로 구분합니다. 그 기준은 의식이죠. 그 의식이 없으면 즉자의, 즉 사물 동물이고, 의식이 있으면 대자, 즉 우리 같은 인간이죠. 우리 인간인 대자는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세계 또는 자신과 대면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 의식은 뭐냐면 의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말장난 같지만 후설의 지향성 개념이죠. 후설의 지향성 개념은 의식은 대상을 가진다고 했어요. 의식은 대상이 있을 때만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의식이 대상이 없을 때 의식 자체는 텅 비어 있어야겠죠. 그래야 그 의식에 다른 것을 품을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남자가 책을 읽고 있는 동안 의식은 책에 있겠죠. 그러다가 카페의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면 혹시 그녀일까? 하고 그 의식이 책을 떠나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대상을 향하죠. 하지만 아쉽게도 그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의식이 다시 책으로 돌아오겠죠. 이렇게 이 한 남자의 의식이 대상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이전 대상을 떠나서 그 새로운 대상을 또 포착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무화작용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무화작용이 없으면 이 남자의 의식은 책만 품고 새로운 것으로 자신을 채울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르트르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이 나온 거죠. 이렇게 의식을 가진 우리 인간은 대자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의식 자체는 텅 빈 무이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결핍된 존재예요. 이것이 대자의 운명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운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채워 넣어야 해요. 그런데 또 영원한 게 없죠. 채우면 다시 비워지고 다른 걸로 다시 채워야 되고. 그러나 또 우리는 여기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이기에, 결핍되어 있기에 나를 무언가로 또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이 가능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라는 걸 알려줍니다. 내가 고정되어 있지 않는 그런 대자적 존재이기에, 본질 또한 정해져 있지 않기에, 나는 무이기에, 이 세상에 그냥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보다, 즉 목적보다 나의 던져진 존재, 즉 실존이라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걸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바로 우리에게 가능성과 자유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그런 사르트르의 말이겠죠. 예, 다음으로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1930년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부설 사회연구소에 호르커하이머를 중심으로 여러 학자들이 모였어요. 아도르노, 마르쿠제, 에리프롬, 베냐민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마르크스주의를 바탕으로 이게 사회 문제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서칭하다 보니까 한겨레 신문에 예전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모인 노아의 방주였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홀크하이머랑 동료인 아도르노는 이제 함께 이성과 계몽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담은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이 됩니다.
이 결론은 이거예요. 계몽의 역사는 퇴보 역사다. 그 호르크하이머와 이제 아도르노는 그 오디세우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신화 안에 계몽의 싹이 그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오디세우스는 그 귀향을 목표로 하는 그런 인간이에요. 근데 그 귀향을 하는 과정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신들이 만들어 놓은 자연적 장치를 이제 교묘하게 이제 빠져나가죠. 그리고 세이렌의 그 노랫소리도 이 귀를 이렇게 그 밀랍으로 막고 피하죠. 이것은 그 야만이나 이런 주술 이런 거를 봉쇄하겠다. 그리고 나는 지식이나 지혜를 통해서 꿈을 이루겠다는 그런 의도죠. 그 오디세우스가 이제 고향이라는 목표로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목표를 향해 찾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과 같다는 거죠. 이 고향이라는 목표를 또 달성하면 오디세우스 앞에서는 그 권력과 재산이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이 계몽족 이성이 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계몽이라는 게 이제 자연을 지배하고 활용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인간이 또 인간을 지배하고 활용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인적 자원이라는 이런 말인데 이게 바로 인간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돈으로 가는, 이런 돈이 신화가 되는 시대가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그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1세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철학자 하버마스는 프랑크푸르트 학파 뭐 2세대라고 하는데요. 그 1세대가 그 계몽의 변증법에서 이런 도구적으로, 우리가 이성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도구적 이성에 그 대항할 명확한 무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구적 이성으로 우리 인간들이 이 물질의 그 노예가 되었는데, 근데 우리 인간한테 다시 그 예전의 미개함으로 돌아가라, 뭐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 2세대 하버마스도. 하버마스는 오히려 그 계몽의 그 완성을 들고 나옵니다. 그 하버마스는 이 계몽이 태보가 아니라 진보다. 그리고 그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이 의사소통적 이성이라고 합니다. 그 인간이 이런 소통과 그 이해를 추구하는 그런 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서로 인격적 토론을 거쳐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힘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도구적 이성에, 그 물질적인 그런 도구적 이성에 사로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이성 자체를 포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의사소통의 힘, 의사소통적 그 이성으로 우리의 본래 힘을 회복하자. 뭐 이렇게 하버마스가 말하죠. 그래서 이런 이 토론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비판적 이성을 회복하자. 이런 게 하버마스의 주장이죠. 우리 이제 철 좀 들자. 우리 철탐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고 이런 게 바로 하버마스가 말하는 그런 의사소통적 이성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하버마스가 이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부르주아 공론장이라는 걸 가져옵니다. 하버마스는 그 부르주아가 이 공론장을 통해서 이 기존의 강력한 왕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그 PPT에 있는 그림은 그 17세기 당시 런던의 커피 하우스입니다. 부르주아들이 이런 커피 하우스 또는 공공도서관, 독서클럽,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뭐 철학 독서 클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양이나 취미를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 사회 정치적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죠. 이런 모임을 중심으로 그 절대 군주에 반대하는 자유주의 계몽 사상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르주아 공론장은 그 비합리적인 권력, 왕권이죠. 비합리적인 권력에 맞서서 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얻어내는 중요한 힘의 원천이 되었죠. 이게 하버마스가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 이성에 내재된 이런 합리적인 그 의사소통의 힘,
되살려야 한다. 이게 하버마스의 그 의사소통 이론의 핵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